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간밤에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 실적 안 좋게 나와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견뎌줬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는 여전한데 조금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주 여러 가지 중요한 발표 있고 살얼음팔 걷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 정리해보고 글로벌 이슈들도 한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기수 여러분들과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데일리 이슈 두 가지로 꼽아놨습니다. 오늘 다들 관심 있었죠. LG 엔솔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LG 엔솔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이것도 선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려 대비로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대주주인 LG화학 물량을 포함을 해서 기관 물량 1,000만 주까지 해서 거의 한 86% 정도나 되는 주식이 보유예수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매물이 차익 실현 매물이 혹시나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거의 보합권 정도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 30%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할 거 아닌가 이랬는데 기관이 어쨌든 매물이 좀 나왔고 이걸 개인하고 외인이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 분포가? 오늘 연기금 쪽에서 많이 산 걸로 알고 있고요. 기관에서.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좀 노이즈도 있었지만은 그 실적 관련돼 가지고 오늘 사실 컨퍼런스 콜 하면서 이제 3분기 이후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제시를 하면서 또 많이 회복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LG엔솔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크게 밀린다기보다 저는 뭐 조금씩 밀릴 때마다 저점에서 잡아두시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 앞으로 만약에 이 주가가 만약 움직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기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을 할 건데 최근에 그 CATL 쪽하고 밸류를 비교해 보면은 과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비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역전이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미래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글쎄 2차 전지 전체 섹터로 확장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밝으니까 저점에서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약간 반대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좋았던 근거에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거기 판가 전이가 다 이제 전이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이익이 이제 동시에 확장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원재료가 이제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고 분명히 이제 판가를 이제 하락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수요가 좋을 때는 판가가 오르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올랐을 때 판가 전이하고 다만 이제 원재료 하락기에는 오히려 이제 높은 이제 가격에 이제 취했던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부담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좀 차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최근에 증시가 매우 나빴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그때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더 잘 버텼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하다, 뭐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매력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LG엔솔 얘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보호 예수가 풀릴 종목들 한번 좀 짚어보죠. 카카오뱅크도 그렇죠. 근데 지금 공모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상장 대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중순부터 해서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뭐 롯데렌탈이나 이런 기업들의 그 아마 이제 그 우리 사주 물량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공모가 대비해서 부진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은
그 이제 보호해손 물량들은 이미 풀려 있고 네. 그리고 직원분들의 물량만이 지금 거의 사실상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일단 매물은 어느 정도 많이 소화되었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단타를 하거나 그럴 용도로 자사주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본인 회사에 대해 가지고서 주식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사실 뭐 물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오히려 조금씩 더 사시거나 그런 모습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는 매물 부담이 더 생길 거다라고는 뭐 전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주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집한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그때 나한테 있는 돈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빚져서 그걸 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40% 가까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애먹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결국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신 거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좀 그렇게 좀 많이 무리해서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은 네. 좀 힘드시긴 할 텐데 지금 주가선에서 사실은 이제 크랩톤 같은 경우도 상장 당시에 공모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 비싸다는. 근데 이제 그런 걸 봐가지고는 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크게 여기서 더 빠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거기에 근무하신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거를 좀 믿고 좀 인내하시는 방법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뿐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계신 주주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도 글쎄요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공모가가 사실 좀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약간 고평가 논란이 좀 네. 있었던 주식들이고 그리고 향후 업황이 그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네. 현재 봤을 때는 정말 업황이 밝은가에 대한 약간은 퀘스천이 드는 질문 이제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별로 이제 향후 전망을 현재 밝으냐 내가 이 가격에 지금이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가를 다시 한번 이제 면밀하게 판단해보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윤 정부에서도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네, 저는 뭐 두 가지 키워드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디지털화에 대한 진행. 그다음 두 번째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혜택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디지털화 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뭔가 확실하게 수혜주를 찾거나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요거는 전통적인 바이오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네. 힘들 수 있는 부분인데 신약 쪽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개발이 많이 지체되거나 네. 멈춰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주를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신약의 가치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시고서 투자의 대상을 좁혀 나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바이오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 다 했고 이제 그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진짜 예상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 그 소액 주주들 입장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게 자신들한테 가장 유리한 건가를 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순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론자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회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셀트리온의 밸류에이션이 아주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주가가 좀 반응이 있는 거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바스틴 시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면서 매출로 가세가 되고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반드시 그 합병의 이제 성사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떤 것이 더 이제 우리 소액 주주들한테 유리한지에 대해서 주주들 입장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서정진 회장께서는 주주들이 원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인지는 이제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형제가 합병에 성공하고 완성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전성기가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분할이 약간은 추세적이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오히려 합병이 좀 트렌드로 시장의 트렌드로 네.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합병해서 이제 규모 경제를 하고 이제 비용을 떨어뜨리고 R&D 배분을 하고 이러면 이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바이오 주식을 볼 때 한 가지 바뀐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회사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R&D에 대한 가치만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주식들일수록 이제 주가 낙폭이 컸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R&D가 추가될 수 있는 회사들은 최근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고 만약에 기존에 이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씩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 그 바이오 모멘텀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코로나가 굉장히 위세를 떨칠 때에는 바이오 내에서도 아주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주식 외에는 다른 바이오 주식들은 약세를 보이는 또 경향이 관측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코로나가 너무 또 강세를 펼치게 되면 섹터 전체적인 지수는 그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약세를 보일 위험도 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접근할 때 뭘 투자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까? 항상 보면 뭐 2상 같다, 뭐 몇 상 같다 이거 가지고 막 흔들리거든요. 그것만 봐야 되는 겁니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본인 공부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알고 투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섹터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자들 자신들도 사실은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영역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은 과거 백데이터를 좀 봐서 이 회사가 그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지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국제과제 수행 능력이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개발하는 약의 어떤 경과 이게 전임상에서 막 흥분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상 1상을 좀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2상 들어가는 것들 위주의 종목들 가운데서 지금 어떤 트렌드에 맞는 뭐 지금 ADC라든지 지금 이제 뭐 요즘 노이즈가 좀 있긴 하지만은 CNS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최근에 좀 바이오 섹터에서 트렌드에 맞는 쪽 신약 개발하는 쪽을 한번 골라보시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좀 리스크는 좀 제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선정할 때 나는 요것만큼은 꼭 본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존 사업에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삼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뜬구름 잡는 신약 개발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과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과제가 시장성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르고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난이도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큰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회사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까지 이슈 정리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금리 인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FOMC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75 그냥 가는 걸로 시장은 알고 있는데 예상대로 가겠죠? 지금 뭐 가장 아주 그 몰려 있는 거는 75bp 인상이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연준이 이야기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네. 침묵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 직전까지 대부분의 위원들이 나와가지고서 75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75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100bp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그 페드워치라고 해서 지금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가격 동향을 보면 한 25% 정도는 100bp를 여전히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몇 bp를 올리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를 꺾기 위해 가지고서 연준이 일단 금리 결정 이후에 코멘트에서 얼마나 더 매파성을 보이냐, 네. 아니면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그런 코멘트에 더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올릴지가 보일 테니까요. 뭐 그런 방향들이 더 집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상대로 0.75로 간다고 해도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저 1%포인트가 나와버렸다. 이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도 코멘트하고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리면은요, 지난번 회의에서 75 인상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75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50이나 75를 다음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였죠. 정책 결정은 매적이었는데 그 다음 비둘기. 그 직전월에도 보시면은 50bp를 올리면서 이제 75bp 그 다음 달에 인상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또 비둘기성을 보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만약에 100bp를 만약에 지금 확률은 뭐 25%로 낮지만요. 올려놓고서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하면 뭐 조합적으로 봐서는 75로 올린 것하고 그렇게 별 다를 거 없는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0.75는 거의 예상치인 거고, 그거보다 밑으로 갈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하고 금리 역전은 이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는 또 걱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외국인들이 네. 급격하게 이제 빠져나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인들, 미국에서만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중국 쪽에서도 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전제 하에서 놓고 보면 우리도 결국은 금리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가뜩이나 저 달러 강세인데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조금 올랐던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이 금리라는 변수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그 변수만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라는 부분 하나만으로 움직이기에는 현재 환율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기에 처한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급격한 환율 변동은 추가적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에서 예상치 대비 하회하는 주요 이유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이 달러가 너무 강하다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다른 몇몇 그 분석가들의 자료에서도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도 달러가 너무 강한 것은 그렇게 지금 뭐 기업 실적 입장에서 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조정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래서 적절한 포인트를 찾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달러를 굉장히 강세를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하는 그런 뭐 의도나 목적이 있다, 그렇다라기보다는요. 지금 달러라는 것 그 자체는 환은 그 상대방이 있는 교환 비율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달러 가치를 가장 많이 반대편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유로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엔화인데 이 둘이 약해도 너무 약합니다. 상황이 또 한쪽은 전쟁이 나 있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YCC라는 완화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좀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달러의 좀 더 강세 국면으로도 보인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저 자이언트 스텝 계속 밟을 거고 0.75 예상도 있고 금리 역전.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은에서 금리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도 같은데 이런 부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한은의 입장은 사실은 운신의 폭 자체가 좀 제한돼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한 우리도 어쨌든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게 이제 또 민간 소비에
위축이라든지 이런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또 수반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 이제 0.75 올리고 난 다음에는 연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3.75 얘기도 나오고 4% 얘기도 나오지만은 저는 상단을 3.5% 내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폭 자체가 이번에 0.75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한국은행 역시도 이제 그 정도는 따라가더라도 물론 경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파장은 있겠지만 영향은 있겠지만은 그 이제 예상하는 것보다는 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GDP 성장 뭐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우리가 인플레, 기대 인플레가 역대급이다. 4.7%를 찍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대 인플레라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그러니까 글로벌 정책 공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안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인 엔화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체력이 안 돼서 올릴 수 없다라는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 수준,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한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정책 공조를 통해서 해외 어떤 금리 상승을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뭐 우리나라 뭐 집 한 채 있는 분들 또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대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내 집 아니야? 그 은행 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나의 가장 큰 재산인데 여기서 타격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경기에 파급 효과가 미치니까요. 이 부분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빠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속도 조절이 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경이 되기를 지금은 좀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이유 자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변동금리로 나가 있는 비중이 너무 높고요. 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총 부채 비율의 상승 속도가 글로벌에서 거의 손꼽힐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가파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내수, 소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겠지만 만약 이 부분이 조금 피크를 찍고 우리가 완만하게 들어가는 구간으로 가게 된다면 뭐 가상금리를 많이 좀 그렇게 좀 은행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좀 주변 매크로 환경이 조금은 도와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쪽으로밖에는 사실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부동산 너무 거품 꼈다, 너무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부동산이 떨어질 조짐을 보이니까 이거 너무 떨어지면 또 어떡하나 이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적절한 게 가장 좋은데 항상 보면 올라갈 땐 너무 올라가고 내려갈 땐 또 너무 내려가고 이래서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니까 주가에도 물론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이 만약에 침체에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네.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최근에도 보면은 정책 당국에서 이제 은행을 좀 압박해가지고 금리를 좀 그 대출 금리를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그런 이제 행위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보니까 2배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실제 우리 기준금리 올린 거 대비해서도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지금 그 대출을 억제한다는 명목 하에서 은행들이 사실 대출을 가지고 너무 많은 수익을 좀 얻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좀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게
경제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소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좀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대 마진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자체가 네. 제가 금리 2%대 후반에서 봤던 게 지금 5%대 중후반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 쓰고 있지는 않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 올라간 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뭐 그냥 시중금리 뭐 이렇게 되는데 기준금리의 2배가 오른 거죠. 그래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의 이익을 더 많이 본 거고. 예. 그러니까 역대급 상반기에 이익이 난 거죠. 네. 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때 좀 십시일반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금융사들이 특히 은행 같은 데가 어려울 때 비 올 때 우산을 뺏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IMF 때 금 팔아서 살려놨더니 이런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쭉 얘기했는데 주식, 코인 진작에 빠졌어요. 이제 부동산 넘어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실물 경제가 이렇게 되면 뭐 어쨌든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만 들려오는데 계속 이럴 것 같습니까? 이게 근데 항상 보면 사이클은 있는 거잖아요. 예. 언제까지 이럴까요? 근데 이제 쏠림은 항상 현상은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시장이 너무 현재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패널들이 약간 경쟁적으로 이제 내가 더 경제를 부정적으로 봐 이걸 경쟁하듯이 얘기를 하고 특정 패널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댓글들이 완전히 난리가 나거든요. 네. 말이 되냐 이런 상황에서 주가 오를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너무 약간 최근 들어서 약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히 경제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인플레가 좀 꺾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주식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계속 악재가 악재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꺾인 상황이고 좀 한번 덤벼볼 만한 그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시경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여태까지 완전히 부정적인 이슈로 완전히 뒤덮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주가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게 있을 때 바닥을 찍고 반등한 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주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이제 주가가 반등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달에도 보면은 미국장이 올라도 떨어지고 떨어지면은 이제 국내 시장은 더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7월 들어서는 이제 오히려 미국장이 어제도 보면 빠졌지만 네. 국내 주식시장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없긴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영훈 부장님도 저 FOMC 오늘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이제 이거 발표 이후에 그 다음이 9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그 사이 구간에서는 한번 그 해볼 만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네, 변함없고요. 예. 아마 지금 이제 반등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반등장 이 구간 속에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손실을 좀 많이 줄이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월 중순 전후부터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일단 미국 중간 선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9월 달에 QT가 950억 달러로 네.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그 미국이 그 QT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하나가 중단이 됐었던 게 500억 달러를 넘었을 때 전체 시스템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 폭락하고 경제 위축되면서 그 중단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규모 자체가 950억 달러로 이제 시작이 된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9월 FOMC를 앞둔 상황에서 9월도 지금 0.5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하고 그게 매칭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네.
또 이제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슈화될 게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9월 달까지만, 9월 중순까지만 반등을 이용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간 선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중간 선거에서 그럼 민주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고 공화당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화당이 이기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거의 없어지는 약간 뭐라 그러죠? 이제 정권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민주당이 이겼을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추진하던 것들을 뭐 지금 조men친 의원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겨가지고 더 수를 확보한다 그러면 그 사람 무관하게 바이든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한 번의 경기 부양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기는 글쎄 이길까? 그러면 조금 오를 수도 있다. 미국 주식도 좀 괜찮아질 수 있다. 저는 이기는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금 FOMC 금리 인상 발표하고 9월까지 그 구간에서 손해를 좀 줄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의미는 손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예, 그런 손해까지 감수하고라도 좀 나와서 다음 기회를 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00% 현금화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일정 부분은 현금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 다음 장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절이 아니더라도 판단은 좀 해볼 필요는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정광훈 크리에이터님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예, 살오른 판이다. 신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경기 침체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네. 것이고요. 만약에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는 지금에서 당장이라도 반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불과 6개월, 1년 전에는 예상을 전혀 못했었던 일이죠.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정도 하락에서 그치진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의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 자체는 뭔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 있게 보시면서 어떤 타이밍을 노려볼까라기보다는 주식의 비중이 많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방향이 될까를 보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금 비중이 낮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남아있는 현금의 사용은 상당히 지금도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 말씀하셨는데 이미 경기 침체 구간 아닙니까? 이미 뭐 더블 딥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숫자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령 미국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도 최근에 소매 판매 데이터나 이런 점에서는 좋습니다. 반면에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나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침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둔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 우리 악재들 위주로 계속 경주마에서도 얘기를 해서 보는 분들이 참 힘드실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몇 가지 고용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요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부정이 팽배한 이 시장에서도 그래도 긍정의 씨앗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장님, 대표님부터. 그 경기 둔화가 현재는 맞고 내년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 구간에 이제 주가가 빠졌느냐를 보면은 그러니까 빠진 경우도 있고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미리 빠졌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따라서 주가가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데 저는 현재 시장을 판단했을 때는 경기 침체는 상당 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이제 미리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우리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눌렀던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난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연하게 좀 둔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철강 가격을 비롯해가지고 뭐 구리, 뭐 아연
뭐 니켈, 주요 이제 비철 금속들의 가격이 이미 고점 대비했을 때 30에서 40% 정도 빠졌고, 심지어 이제 곡물 가격도 고점 대비했을 때 30에서 40% 정도 빠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반기 때 짓눌렀던 이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이제 조금씩 하반기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좀 가벼워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상반기 때 좀 안 좋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빠지면서 하반기 때 기업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그 부분이 가장 좀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구리하고 금속 가격 떨어졌더니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업 실적이 상반기 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올려놨고, 이제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되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실적 내지는 주가, 이게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빠지는 폭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저는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지금 120불에서 이제 90불대까지 빠졌는데 이게 만약에 60불대까지 빠진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너무 빠지면 네, 안 돼요. 너무 빠지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경기 악화를 이제 예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히 빠져야지 되는데 지금은 적정 수준으로 지금 빠진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차에 기름 넣는 입장에서는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또 위험한 네, 거예요. 너무 빠지면은 네, 굉장히 전체 위험 신호라고 봐주시면 경기 흐름으로 봐서는. 네. 예. 아, 근데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또 긍정적인 신호 뭐가 있을까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저도 이제 저기 장을 반등장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플레 정점 찍었다 6월 달에 발표된 네, 네. 그 지표에서 7월 발표된 이제 6월 그 지표에서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보면은 이제 유가가 지금 그 추세 상단을 지금 못 벗어나고 지금 이제 하강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락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사실 90불을 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단 적어도 단기간 쪽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은 한두 달 정도는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제 일단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 봤을 땐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아까 이제 실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소비가 죽어버리면요. 예, 실소비가 죽어버리게 되면 그 실적이 생각처럼 또 안 나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소비가 위축이 되느냐에 대한 여부가 되게 중요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월마트 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가이던스 제시할 때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은 실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를 갖다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어떤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오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감소 위축에 따라 가지고 그 경기가 악화되는 어떤 그림이 내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가 고점을 지난 것 같아서 그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예,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뭐 긍정의 시그널 좀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네. 점이 가장 나중에 봤었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아무리 좋아도 이게 가격하고 가치에 우리가 괴리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건데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반대로 지금은 뭐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우려들이 더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우려하냐 적게 우려하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우리 증시 뭐 글로벌에서도 손꼽히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점들은 뭐 그래서 추가적인 악재가 나도 우리가 얼마나 더 얻어맞아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안 빠지고 이게 버티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하나하나 투심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월마트 실적을 보니까 실적 쇼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글쎄 이게 이제 소비가 위축된 신호라고 보는 겁니까? 이게 이제 월마트에서
사실 그 이번에 실적 시즌 이번 주간에서 월마트가 이야기 나올 때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월마트가 미리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미리 예측친 먼저 거죠. 예고 네. 발표를 하게 된 부분인데요.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는 하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라든지 의류가 많이 재고가 많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마크다운을 해가지고서 판매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점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비 자체가 사람들이 지금 그 좀 필수품 쪽으로 오고 있다. 근데 생활 필수품 음식료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마진이 낮은 부분이거든요. 월마트 입장에서. 그래서 믹스가 안 좋아져서 이익은 별로일 것 같다인데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일단 매출은 조금 더 나오게 만드는 영향, 그리고 월마트가 음식료나 이런 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 대비해서 월마트로 고객들이 좀 더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매출 가이던스는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지금의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인플레나 필수품에 대한 소비들, 그래서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매출은 좀 더 증가를 하는데 그게 소매 판매에 나오는데 마진은 재고가 적정하냐 아니냐, 믹스가 그게 마진이 좋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익은 예상 대비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표현해 줬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많고 그래서 재고 물량이 많아서 진작에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그게 이익을 많이 낸다. 이래서 또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물량을 하기 때문에 비싼 값에 사와서 비싼 값에 지금 오른 값에 팔아야 되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 이래서 아마존이 내려가고 그때는 또 월마트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이번 분기 전까지만 해도 물량을 구하는 것 자체 공급망 교란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네. 그래서 있으면 다 팔려 나갔었던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물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둔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카테고리별로 이게 미스매치가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코로나가 준 좀 독특한 특이성이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마트 말고도 빅테크 관련 주들도 실적이 안 좋았다면서요? 뭐 저기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기 실적이 나빴던 거는 뭐 당장에 이제 러시아 쪽하고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네.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그 통화 환율 문제 때문에 이제 안 좋았지만은 네. 보기 나름인데 지금 오늘도 보면 시간외에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알파벳 같은 경우 이제 구글이죠.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광고 매출은 안 줄었어요. 그 왜 안 줄었냐면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효과가 큰 부문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쳐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등 기업이 어려울 때 이제 투자라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은 실적은 뭐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왔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섹터별로 차이가 크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분기 실적이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원화 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사실 경기가 안 좋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숫자를 이제 뜯어봤을 때는 저는 이제 주식은 이제 기대치와의 차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치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5%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휴대폰이 엄청나게 안 팔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디램의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 밸류 체인들은 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제 믹스 구성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제 차이로 인해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낮은 원재료로 이제 높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특성을 좀 보였습니다. 2분기에 뭐 실적이 오른 곳보다 떨어진 곳이 더 많을 텐데 오른 곳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완성차 업체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 강달러 이익도 좀 봤다면서요? 네, 원화 약세의 이익을 네. 굉장히 좀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던 업체들은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원재료를 이제 상승 구간에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레버리지를 좀 풀로 일으켰던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반기 때 이익이 좋았던 회사들은 오히려 하반기 때 좀 이익이 둔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제 완화 약세가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더 오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대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상반기 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뜯어보고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3분기, 4분기로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번 조심해서 들여다볼 구석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예측에 저희가 시계가 상당히 좀 좁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왜 그러냐 하면은 각종 매크로 요인들 대표적으로 인플레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커머디티 가격 이야기를 원부자재 가격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방향성 이 정도까지 빠질 것이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투자자분들께서 시나리오별로 좀 이렇게 구간을 나눠 보시고 그걸로 이익의 예상치 대비를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 보시고 매력적인 가격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그런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시는 것밖에는 현실적으로 좀 답이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내일 새벽에 FOMC 발표 이후에는 글쎄요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한 바퀴는 돈 것 같습니다. 이제 낙폭과대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한 바퀴는 네. 돈 것 같은데 만약에 FOMC가 예상했던 수준에서 나온다면은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쪽, 네.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낙폭이 있으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반도체 쪽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 이런 쪽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외에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 하나는 조선입니다. 조선은 지금 방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미 수주한 건들이 지금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2년 전 수주한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가까운 시간에 어떤 수주했던 것들이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은 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거꾸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익이 이제 크게 나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은 올 하반기부터는 조선 쪽 섹터는 좀 그림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을 줄 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 또 하셨지만 뭐 원자력이라든지 개인적으로는 그린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풍력 같은 것도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뭐 관심 있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FOMC 발표 이후에 이 섹터는 좀 눈여겨봐라.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FOMC랑 별개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좀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원가가 개선될 수 있는 업체들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조선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이제 주로 이제 철강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원가가 좀 안 좋아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특히나 이제 4분기 됐을 때 좀 그게 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들의 이제 원가 투입이라는 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분기에는 일부 완화 그리고 4분기에는 확실히 원가 개선으로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까지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음식료 업종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곡물 가격이 상반기 때 피크치고 이제 떨어진 상태이고 대부분의 이제 음식료 가격이 상반기 때 다 올려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원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훌륭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여겨볼 섹터 그리고 그 이유는 뭔가? 네. 그 결국에 미국의 우리가 이벤트를 중앙은행을 보고 있는 거는 시장의 흐름이 좀 더 우리가 위험을
취해도 되겠느냐 아니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전체적으로 들어올리고 내릴 수 있는 요인이라 보고요. 그렇다면 사이즈 효과가 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대형주라고 하면 우리는 뭐 반도체 쪽을 일단은 제일 먼저 네.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FOMC 금리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은 지금은 결국엔 침체가 진짜 오느냐 아니냐 이게 네. 논쟁이 너무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에 GDP 미국 발표가 GDP. 있고, 예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고용 관련된 신규 실업 수당이라든지요. 그래서 침체의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 고용이나 아니면 소비, 경기, GDP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 밤 이벤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GDP는 지금 지난번에 마이너스였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마이너스로 예측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월가 예상치는 플러스로 전분기로는 플러스예요? 나와 있고요. 이게 격차 굉장히 큽니다. 근데 미국 연준의 애틀랜타 연준에서 그 예상하는 GDP 나오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격차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크게 났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 자꾸 이렇게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마이너스로 네. 가면 우리가 얘기한 더블 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옐런 장관이 나와 가지고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할 것 같다라고 네. 해서 미리 좀 그거를 좀 김을 많이 빼놓은 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재단에서 오늘 보도를 한 걸 하나 인용해 드리면요. 주식 관련 뉴스를 보는 10명 중에 6명이 자신을 주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주린이다, 아직 어린이다 이거죠. 예, 우리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주린이가 어른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주마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